자, 오늘 여러분하고 10월 21일 날 시험 봤던 요 추가 채용, 국가직 7급 추가 채용 문제 해설을 맡게 된 조민주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그때 봤던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전략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하반기 추가 채용 같은 경우는 그 예전의 시험보다 뭐 특별히 어렵군 하진 않았지만 개념들이 약간 우리가 좀 낯선 그런 개념들이 몇 가지 출제가 됐죠. 예를 들면 뭐 순무형이라든가 뭐 김종직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에서 약간은 우리가 좀 이거 좀 어렵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몇 문제 좀 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체감 난이도는 좀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이제 분석해 놓은 내용을 좀 보시면은 선사 및 국가 형성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전근대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근대사 문제에서는 한 13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 문제에서는 한 7문제 정도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근현대사 문제가 이렇게 지금 몰려 있는 걸 볼 때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이번 시험에서의 특징이면서 앞으로의 어떤 동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근현대사 문제가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 전에 근현대사 문제가 한 대여섯 문제 정도, 5, 6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면 최근 들어 올해 들어서 봤던 시험들은 근현대사 문제가 7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근현대사 문제가 조금 더 주목받고 있고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 문제가 조금 더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현대사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현대사 문제를 좀 내가 정확하게 풀 수 있다 하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정답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전 근대사 과정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거의 다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근현대사 문제고 특히 현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와 현대사를 조금 더 여러분이 집중을 한다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고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전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정치 부분의 문제가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정치사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의 문제가 좀 덜 출제가 됐어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좀 정치사 문제 비중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제 전략을 세울 때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면 분명히 다음 시험에는 아마 문화사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출제될 거거든요. 한국사 공부 방법은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분야에 걸쳐 세세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험이 경향이 이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표에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늘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출제가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김종직이라든가 그다음에 흥선대원군이라든가 그리고 현대사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구의 개념이라든가 식민통치라든가 식민통치 같은 경우는 연도를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도 체감 난이도는 우리가 평소 봤던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개념이 좀 더 많이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접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출제된 게 있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추가 채용이라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아무래도 추가 채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숨은 고수들을 찾는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난이도는 높았지만 그래도 점수는 전반적인 성적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이제 전반적인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근현대사 비중이 조금 더 높구나라는 거 한번 파악해 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가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높았을 것 같지만 높았다고 했지만
하지만 쉬운 문제는 또 굉장히 쉽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선사 문제나 이런 데는 역시 우리가 예전에 문제 풀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죠. 자, 1번부터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그 다음에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써 갚는다.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돈 50만 전을 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배층의 경우에는 이렇게 돈을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거를 8조 금법, 8조법이라고 하고 이 8조법 중에서 3가지 사항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당연히 고조선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 설명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고조선에 관한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상 대신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으며 자, 고조선 같은 경우는 상, 그 다음에 대부, 대신, 장군, 그 다음에 박사 요런 관직을 뒀죠. 그래서 상, 대부, 장군, 박사 요런 관직을 뒀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과 대립하였다. BC 4세기경에 이 중국의 연나라와 요서지방을 경계로 해서 대립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연나라가 침입을 해서 우리가 중심지가 이 대동강 유역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BC 4세기경 연과 대립하였다. 자, 이게 고조선에 관한 설명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신지, 읍차로 불리는 군장들이 70여 개의 소국을 다스렸다. 자, 신지, 견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한에서 등장을 하는 군장의 명칭이죠. 삼한 같은 경우는 재정 분리사회로 되어 있고요. 이 재정 분리사회에서 군장과 그리고 천군, 제사를 지내는 천군이 따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정치하는 군장,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천군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군장 같은 경우는 자 대군장이 있고 소군장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대 같은 경우는 신지, 견지, 그리고 소군장 같은 경우는 불의, 읍차.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그러므로 삼원에 관한 설명이죠. 자, 세 번째,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사출도를 다스렸다. 자, 일단 가축의 이름을 따가지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는 군장의 명칭을 붙였고요. 그리고 사출도라고 해서 왕이 다스리는 지역 말고 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군장이 다스리는 지역을 우리가 사출도라고 하죠. 그래서 부여에 관한 설명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가 있었으며 국가의 중요한 일은 제가회의에서 결정했다. 자, 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를 우리가 제가회의라고 하고요. 이거는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고조선에 관한 설명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기역 한번 볼게요. 기역 왕후를 사용하던 신라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요 문제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요 기역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왕을 알고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일단 신라 왕으로서 거서간 차차웅이라는 이름을 쓴 이가 각기 하나요. 자, 일단 한번 써봅시다. 거서간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썼어요. 거서간은 대군장. 거서간은 뭐 신령 대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인. 그 다음에 뭐 군장 뭐 이런 뜻이라고 치면 요 거서간 같은 경우는 박혁거세가 거서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거서간 다음에 차차웅이라는 칭호를 쓰죠. 차차웅이라고 하는 칭호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차차웅이라는 칭호를 썼는데 요 차차웅은 남의 왕 때, 남의 차차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사금이라 한 이가 16이며 자, 그러면 이사금이라고 하는 칭호를 썼다. 요거는 연맹장 또는 연장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리왕, 유리 이사금
부터 이제 16명 뒤로. 자, 그 다음에 기역이라는 칭호를 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다음에 기역이라는 칭호를 썼다. 이거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썼다는 뜻이고, 마립간이라고 하는 건 대군장, 뭐 대족장, 거의 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왕에 가깝기 때문에 점점점 왕권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한 왕이 누구냐? 눌지왕이거든요. 그래서 눌지왕, 예를 들면 뭐 실성왕, 그 다음에 자비왕, 뭐 소지왕, 이런 왕들 등등 해서 5명의 여기 보시면 기역이라는 칭호를 쓴 이가 넷이다. 이제 눌지왕부터 그 내무랑, 눌지왕, 실성왕, 자비왕, 소지왕 이런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5명이고 내무랑 때부터 썼으니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쓴 왕이 이런 왕들인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기의 업적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 왕의 업적들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자, 율령이 반포되었다라고 했어요. 율령이 반포된 거는 법흥왕 때겠죠. 그래서 법흥왕 때 율령이 반포되었고 그 다음에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자, 금관가야를 병합한 거는 법흥왕이지만 대가야를 병합한 거는 진흥왕이죠. 그 다음에 왕위의 부자상 속죄가 확립되었다. 눌지왕. 그 다음에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자, 신라에서 최초로 연호를 사용한 왕이 특히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왕이 법흥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법흥왕에 관한 설명. 자, 그러므로 이 중에서 6세기, 여기도 6세기, 여기도 6세기 빼고 이 눌지왕 때가 요 4세기에서 5세기 사이. 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쓴 게 4에서 5세기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칭호니까 눌지왕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 문제도 여러분이 요 지금 명칭의 변화 그리고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나중에 사용하게 된 게 지중왕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그 순서대로 나타나니까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느 왕 때부터 사용했는지 여기 이제 내무왕 그리고 여기는 지중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왕 때부터 이런 칭호를 사용했는지를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음에 왕들이 자주 학생들을 보내어 장안의 태학에 가서 고금의 제도를 배우도록 했는데 자, 여기에서 장안은 당나라의 수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에 유학을 보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당에서는 지금에 이르러 해동성국이 되었다. 자, 중국에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리는 즉 강성한 나라다 너네 나라 이렇게 부르는 나라는 발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땅에 5경 15부 62주가 있다. 자, 5경 15부 62주의 행정제도를 마련한 게 바로 이 발해. 그래서 9세기 때 선왕 때의 일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발해에 대한 걸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발해에 대한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당과 비단 서적 공예품을 교역하였다. 자, 당과 비단 서적 공예품들을 교역하였다. 이제 수입품과 수출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당과 비단 서적 공예품들의 수입 수출품이 서로 이제 주고받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자, 그다음에 도서와 문서를 관장하는 문적원을 두었다. 자, 문적원이라고 하는 건 서적을 관리하는 기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적 관리하는 문적원이 있었고요. 일본에 보낸 국서에 천손,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야. 이런 거를 우리가 천손사상, 선민사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천손임을 자부했었다. 자, 무왕과 문왕 때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효공주 묘는 굴식 돌방과 모주림 천장 구조로 축조되어 있다. 자, 정효공주 묘하고 자, 일단 써봅시다. 우리가 이 발해의 고분에서 정혜공주 묘하고 정효공주 무덤이 있어요.
자,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무덤 모두 다 문왕의 딸이에요. 정혜공주도 문왕의 딸이고 정효공주도 문왕의 딸이죠. 자, 그런데 30대 중반쯤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요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이제 무덤을 썼죠. 문왕 때. 그런데 이 정혜공주 무덤은 무덤 양식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되어 있어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되어 있고 이 굴식 돌방 무덤에다가 천장은 모조림 천장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나라를 계승한 거냐? 당연히 고구려를 계승한 거죠. 그래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정혜공주 무덤이면 이 정효공주 무덤 같은 경우는 벽돌 무덤의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장의 모습은 평행 고임 천장이라고 해서 요거는 약간 고구려 양식을 이어받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의 양식을 모방을 하고 있고 천장의 모습은 고구려의 양식을 약간은 도입을 해서 믹스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조림 천장은 당연히 이제 고구려 양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당의 양식을 모방한 거냐 고구려 양식을 모방한 거냐 했을 때 자, 굴식 돌방과 모조림 천장 구조로 되어 있는 건 정효공주가 아니라 정혜공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이 틀린 설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그 묘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쉬운 문제는 되게 굉장히 쉽게 나왔고 또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또 이게 뭐지? 하는 개념을 또 우리가 헷갈릴 수 있게 됐으니까 이 문제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백제가 일본에 전파한 문화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특히 일본의 문화가 많이 전파됐던 게 바로 백제죠. 그래서 백제로 일본의 문화가 많이 전파가 되는데 이제 언제 어느 왕 때 이런 문화가 전파되는지 한번 봅시다. 고한무가 유학을 전해주었다. 자, 고한무라는 사람이 유학을 전해주었다. 이거는 6세기 무령왕 때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무령왕 때 일본으로 문화를 전해주게 되죠. 백제에서. 그 다음에 노리사치계가 불교를 전해주었다. 이렇게 노리사치계가 불교를 전해준 건 성왕 때, 역시 6세기 성왕 때의 일이죠. 자, 그 다음에 해관이 일본 삼론종의 시조가 되었다. 여기서 해관이라고 하는 승려는 고구려 승려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승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삼론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파의 시조가 된 거죠. 그래서 해관이면 고구려니까 당연히 정답은 여러분 3번이 되겠죠. 자, 아직기가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자, 아직기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근초고왕 때, 백제 근초고왕 때 4세기 때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백제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해관, 그 다음에 고한무, 노리사치계, 아직기 이렇게 구별을 좀 해볼 수가 있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응용을 해서 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냐. 백제가 일본으로 전파한 문화를 순서대로 연결해라. 이런 문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죠. 아직기, 그 다음에 고한무, 노리사치계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하고 7세기로 넘어가면 백제에서는 또 관륵이라는 승려가 문화를 천문과 역법을 전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뭐 학자나 승려를 두고 순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문제까지도 아직까지 막 많이 어려운 개념의 문제는 안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갑시다. 기역과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자, 여러분이 5번 문제를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5번 문제는 이제 뭐가 개념이 많이 여러 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거를 알아야 문제가 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한 게 아닐까. 자, 그럼 봅시다. 기역에 소속된 주선은 이제 관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 주선은 왕과 신하 간의 오고 간 문서와 자, 왕과 신하 간에 주고받은 문서와 국왕의 일과를 매일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기역이라고 하는 곳은
왕이 신하들과 주고받은 문서와 일일이 그 일과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왕의 비서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역은 뭘 말하는 거냐면 승정원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승정원의 메일을 기록하여 이거를 문서로 묶었다.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할까요? 승정원 일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승정원 일기 같은 경우는 왕의 매일매일의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의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 승정원 일기를 축약해 놓은 게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보다 훨씬 양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자세한 기록들이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역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등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봅시다. 왕이 바뀌면 전 왕의 통치 기록인 사초, 시전기, 조보 등을 합하여, 자, 사초는 이제 왕을 사관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한 문서고요. 그 다음에 시전기나 조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일지, 그 다음에 관청의 일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귿은 조선왕조실록이 되겠죠.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였다. 자,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였고, 역시 이것도 굉장히 왕별로 자세한 기록이고, 이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할 때 사초나 그 다음에 이런 실록 자체도 왕이 볼 수 없게 객관적인 기록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4개를 만들어서 한성에는, 즉 서울에는 어디다 보관했냐. 자, 서울에는 춘추관에서 보관했고요. 그 다음에 충주, 성주, 전주. 그래서 이렇게 4대 사고가 정비가 돼요. 조선 초에는 2대 사고였다가 이렇게 4대 사고로 정비된 게 세종 때고, 이때 전주 사고본만 임진왜란을 겪는 과정에서 살아남게 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소실돼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는 4대 사고가 아니라 5대 사고로 정비를 하게 되는 게 바로 광해군 때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성에 보관했다고 그랬으니까 춘추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봅시다. 기억. 의정의 합자 기관으로 백관과 서무를 총괄하였다. 의정의 합자 기관이고 전체를 총괄했으면 여기서 설명하는 건 의정부겠죠. 그런데 아까 승정원이었고 왕의 비서기관인,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였으며 세계 기록유산이다. 네, 2001년쯤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전주, 성주, 충주에 지은 사고가 각각 보관되었다. 자, 임진왜란 이전에 4대 사고, 그래서 춘추관, 전주, 성주, 충주. 자, 이렇게 보관을 하다가 임진왜란 이후에는 5대 사고로 넘어가죠. 이 5대 사고는 태백산, 오대산, 묘향산 이런 식으로 산으로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에다가 어떤 그 평지에다가 놨던 거는 임진왜란 이전. 자, 국왕의 교서를 제찬하고 외교 사무를 관장하였다. 자, 여기서 춘추관이라고 하는 건 왕의 교서라든가 그 다음에 외교 사무를 관장한 게 아니죠. 자, 예를 들면 왕의 교서를 만들거나 하면 예문관, 그 다음에 사대문서를 작성하면 승문원, 이런 기관이고, 춘추관이라고 하는 건 역사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기구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개념들이 좀 여러 개 출제돼서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정원 일기, 승정원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정답은 그래서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고려시대 상공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자, 고려시대 상공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봅시다. 고려 초기에 개경, 서경 등의 시전을 두었다. 자, 요 문제가 이제 어떤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약간 이 문제가 이게 정답이냐 조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요. 자, 어쨌든 고려 초기에 개경, 서경 등의 시전을 두었다라고 했어요. 시전이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인정받은 공식 상인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왕실에 필요한 물건이라든가 귀족들의 물건들을 판매를 하는 건데, 이런 시전은 원래는 개경에서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경이라든가 동경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관영상점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출제자는
시전과 관영 상점을 같은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요 고려 초기 개경과 서경 등의 시전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설명으로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주조하였다. 자, 주전도감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해서 해동통보 말고도 뭐 사만통보, 해동중보, 사만중보 등등등. 그리고 이런 화폐뿐만 아니라 은으로 만든 고액의 화폐를 우리가 은병 또는 활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병과 활구까지도 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제작한 화폐를 여러 가지를 제작하고 이 주전도감을 설치했던 요 왕은 누구냐? 숙종 때. 숙종 때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이런 화폐를 여러 가지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숙종 때 이런 다양한 화폐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다만 유통은 안 됐다는 거. 화폐는 그냥 만들기만 했고 그 다음에 관영상점 같은 데서 유통을 하도록 장려를 했지만 실제로 유통이 되지는 않죠. 일반 백성들은 거의 다 뭐 쌀이라든가 포목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충선왕 때 가견법을 실시하였다. 가경법이라고 하는 건 자, 소금과 철의 전매제,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자, 가견법이라고 하는 법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의염창을 설치하죠. 그래서 가견법과 의염창을 설치했었다라는 거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원과 소호에서 수공업 물품이 제작되었다. 자, 고려 같은 경우는 수공업에 있어서 고려 전기에는 관청수공업, 자, 고려 전기에는 관청수공업, 소수공업. 자, 이 소라고 하는 게 향, 부곡, 소할 때 그 소를 말하는 거예요. 소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곡물로 국가에 바치는 관청에 바쳤었죠. 자, 그 다음에 후기에는 사원수공업, 그리고 민간수공업, 사원수공업, 그리고 민간수공업. 자, 그래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에 이렇게 수공업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유행을 했었죠. 자, 어쨌든 사원과 소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제작되었다. 제작하고 판매를 했다. 맞는 설명이죠. 소에서는 이제 나라의 곡물로 바치고 사원에서는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자, 그래서 고려시대 상공업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두 고른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7번 넘어갑시다. 자, 밑줄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현대사 문제로 넘어왔어요. 현대사 문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현대사에서는 인물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현대사의 이제 중요한 인물들로는 뭐 김구,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김규식이라든가 또는 뭐 여운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학자들, 뭐 신채호, 박은식을 비롯한 문일평이라든가 이런 학자들, 정인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생애를 물어보거나 이렇게 이제 그때 발언을 물어보거나 이런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현대사에서는 다른 시대에 비해서 인물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봅시다. 밑줄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나의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또 소원은 독립이요 할 것이고 그 다음 소원도 나는 독립이다.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독립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김구 선생이에요. 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김구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동학의 접주로서 농민 전쟁에 참전하였다. 자, 동학에 귀유했었고, 동학에 이제 매진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접주의 역할을 했었으며, 2차 동학농민운동 중에서, 자, 여기 농민전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동학농민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서 2차 봉기 때 해주성을 공격하기도 했을 정도로 참여했던 게 바로 김구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 여러분이 보통 김구, 임시정부, 그리고 해방 이후의 업적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학 접주로서의 활동도 있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 개봉을 했는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화가 있어요.
대장 김창수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김구가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일본인을 죽여서 일본인 군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을 죽여서 뭐 감옥에 가고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명의 인물이지만 그 사람이 한 가지 활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한 활동들을 중요 인물들에서는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구와 동학을 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문제를 통해서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했다.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했다. 당연히 이승만에 관한 설명이겠죠. 김구는 대통령이 아니고 주석이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대통령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승만. 자, 그리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면 이승만이고 2대 대통령이면 박은식일 수도 있겠죠. 박은식 같은 경우는 2대 대통령을 잠깐 역임했지만 헌법이 바뀌면서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죠. 자, 그다음에 3번 민족자주연맹을 결성하여 남북협상을 주도했다. 자, 남북협상을 주도한 건 김구도 그렇고 김규식도 그렇지만 이 중에서 민족자주연맹을 결성한 건 김규식이에요. 김구가 아니고. 그래서 정답 3번 아니고요. 신탁통치를 반대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요거는 이승만에 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물 문제는 인물을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우리 김구 독립운동,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업적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7번 문제까지 한번 해결해봤고요. 8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8번 봅시다. 다음 시가가 만들어진 시대의 국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시라 백성을 어리석은 아이라 여기시니 백성이 그 세상을 사랑을 알리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안민가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써 있어요. 출처가 써 있는데 이 안민가라고 하는 건 충담사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이 충담사가 쓴 글이고요. 이거는 신라 중대 경덕왕 때 쓰여진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못 찾았으면 문제의 답을 고르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좀 어렵게 느낀 문제. 아마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충담사를 몰랐다면 헷갈렸다면 가장 어렵게 푼 문제가 아닐까 싶은 게 바로 이 8번 문제죠. 자, 그래서 신라 경덕왕 때를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구주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중국식으로 바꾸는 걸 한화정책이라고 실시하는데 이 한화정책을 실시한 왕들이 신라에는 몇 명 존재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구주라고 되어 있죠. 구주라고 하는 건 이제 구주는 이미 통일신라 이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경덕왕 때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게 경덕왕의 업적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 한번 볼게요.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인 노급을 폐지했다.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 대신 노급을 폐지하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겠죠. 자, 이런 정책을 실시한 왕이 신문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문왕대의 업적이구나. 자, 진골 출신이 왕이 되어 왕권을 강화하였다. 자, 여기서 최초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그러면 진골 중에서 가장 먼저 왕이 된 사람 태종 무열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열왕 때 김춘추 무열왕 때 최초로 진골 출신 왕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최치원이 국왕에게 10여 조의 시무책, 우리가 이거를 시무십조라고 얘기하고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자, 이거는 언제냐? 신라 하대, 신라 말기에 진성여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왕들을 살펴보면 이 중에서 경덕왕 때의 업적은 1번, 구주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는 한화정책을 실시한 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신라의 시기를 한번 살펴보는 문제였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평장사 최윤의 등 17명의 17명의 신하에게 명하여 고금에 서로 담은 예문을 모아 참작하고 절충하여 50권의 책을 만들고 기억이라 이름하였다. 자, 평장사 최윤의 등이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은 내용이 고금에 서로 다른 예문,
옛날의 예문을 모아서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상정고금 예문이에요.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하는 책이죠. 자, 그리고 이 상정고금 예문은 여러분이 우리가 두 개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시기를 자 봅시다. 이 책이 간행된 거는 평장사 최윤의 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자, 이게 언제냐? 12세기 인종 때. 12세기 인종 때 금방 나왔던 최윤의 등이 간행을 하게 돼요. 이 책을 처음 편찬을 해서 이제 출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책에 관한 이제 나머지 얘기들을 좀 해보면 상정고금 예문이 나중에 금소갈자로 인쇄가 돼요. 어떻게 인쇄가 되냐면 자, 우리가 최우 때 무신 집권기 중에서 최우 시기에 몽골과 전쟁을 하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해요. 그런데 그 강화도로 천도를 했을 때 요 최우를 어느 날 신하, 예관이 찾아온 거죠. 자, 지금 궁궐이 강화도로 이사를 온 거잖아요. 수도로 옮겼으니까 저기 개경에다가 내가 이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책을 두고 왔다. 챙겨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최우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최우가 그거 나한테 한 세트 있다. 내가 빌려줄 테니까 가서 인쇄를 해라. 라고 해서 인쇄를 다시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인쇄를 할 때 어떻게 인쇄했냐? 금속 활자로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인쇄는 금속 활자로 인쇄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그리고 인쇄를 한 게 금속 활자로 인쇄를 한 게 1234년 그러니까 최우 집권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이 기록은 지금 남아있는 금속 활자로 인쇄한 것 중에 최초의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기록 중에서는 최초의 기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금속 활자로 인쇄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인쇄했다고 적혀 있는 거는 요 상정고금 예문이 최초다. 다만 이거는 현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록만 남아있죠. 자, 금속 활자로 인쇄했는데 남아있진 않고 기록만 있다. 그래서 이게 동국이삼국집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으로만 남아있어요. 자, 어쨌든 이 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교서관에서 갑인자로 인쇄되었다. 자, 갑인자라고 하는 걸로 인쇄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갑인자는 일장 세종대왕 때의 글씨예요. 교서관도 조선에 있었던 기구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금속활자로 인쇄한 판본이 남아있다. 판본이 남아있다는 건 뭐 판이든 아니면 책이든 뭐 그렇게 남아있다는 뜻인데 남아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최씨 집권기에 활자본 28부를 간행하였다. 자, 금속활자로 인쇄를 한 게 남아있지만 금속활자로 인쇄를 했지만 이거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록만 남아있는 거죠. 자, 어쨌든 최씨 집권기에 최우 때에 인쇄를 했다라는 게 남아있는 거죠. 기록만 남아있는 거예요. 책은 없고. 자,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다. 자, 금속활자로 인쇄한 판본, 즉 인쇄물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다. 그러면 요 두 개는 직지심체 요절에 관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직지심체 요절에 관한 이 직지심체 요절도 금속활자로 기록 인쇄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현존 가장 오래된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거는 금속활자로 인쇄한 인쇄본, 인쇄물이 남아있는 거고 이건 현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정고금 예문은 남아있지는 않다. 기록만 있다. 그래서 최씨 집권기에 간행을 했지만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설명은 3번. 우리가 고려시대 하면서 요 인쇄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려시대 금속활자 인쇄술이 발명됐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수업 시간마다 강조를 했어요. 자, 10번으로 가봅시다.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최명길이 마침내 국서를 가지고 비변사에서 다시 수정하였다. 예조판서 김상원이 밖에서 들어와 그 글을 보고는 통곡하면서 찢어버리고 왕께 아뢰기를
명분이 일단 정해진 뒤에는 적이 반드시 우리에게 군신의 의리를 요구할 것이니 성을 나가는 일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소서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 지금 인물이 2명 등장을 하고 있죠. 봅시다. 여기서 인물이 최명길이 1명 등장하고 김상원이 1명 등장하고요. 그리고 왕이 있고, 그쵸? 왕이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최명길과 김상원이 나와 있고, 이거를 보니까 뭐 명분이 나와 있고 군신의 의리를 요구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걸 볼 때 이거는 언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 상황은 지금 병자호란 시기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병자호란 전에 병자호란의 원인으로 청나라가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청나라가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자, 군신 관계는 우리를 황제의 나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군신 관계를 요구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나눠지죠. 주화론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주전론으로 나눠져요. 자, 주화론, 주전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주화라는 건 화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신관계 요구를 여기서는 수용을 해야 된다. 이 요구를 수용을 하고 그러면서 실리를 추구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저기 나와 있는 최명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주전론은 우리가 척화주전론이라고도 해요. 즉 화의를 배척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전쟁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전쟁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군신관계를 요구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거절한 거예요.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한 거고, 자,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면서 여기서는 성리학적인 명분론을 강조한 거죠. 자, 청나라는 우리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하면 오랑캐예요. 우리가 어떻게 오랑캐를 섬길 수 있냐. 지금 아무리 얘네가 힘이 세더라도, 그래서 명분론을 훨씬 강조한 거고,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앞에서 나왔던 김상원이라든가 뭐 오달제 등등 이제 이런 사람들, 뭐 사막사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들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최명길과 김상원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밑줄 친 왕.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주화론과 주전론이 나타났고 이제 주장이 됐고, 이 중에서 주전론이 조금 더 우세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신관계 요구를 우리가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엔 이것 때문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자, 이제 왕이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강화도로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가요. 그런데 이때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기 전에 이미 청군이 너무 가까이 와버렸기 때문에 강화도로 피난을 못 가고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피난 생활을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주화론을 더 많이 주장을 하죠. 이제. 자, 지금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큰일 날 것 같아. 우리 항복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주화론을 제시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 문서를 쓴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주화론에 관한 이제 항복의, 쉽게 말하면 항복의 어떤 문서를 쓰다가 그거를 지금 김상원이 찢어버린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왕은 누구냐?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의 왕을 말하는 거죠. 요거는 인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왕은 인조를 물어보는 거다. 자, 그러면 인조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결국에는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인조 봅시다. 수도 외곽의 방어를 위해 총용청을 설치하였다. 자, 총용청이라고 하는 건 5군영 중에 하나고요. 이 5군영 중에서 이제 경기도 방어를 위해서 북한산성에 설치한 군영을 말해요. 이거는 인조 때 설치가 되죠. 그래서 인조가 정답이니까 정답은 1번을 찾으시면 되겠고, 훈련도감을 신설했다. 훈련도감을 만들어서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을 두었다. 훈련도감을 설치했는데, 훈련도감은 조선 후기 5군영 중에, 중앙군인 5군영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군대고요. 요거는 선조 때 만들어지죠. 임진왜란 중에. 북벌 계획에 따라 어영청을 정비하여 화포병과 기병을 늘렸다. 자, 어영청을 만든 게 아니고 정비했다고 되어 있죠. 어영청을 설치한 거는 인조예요. 하지만 이 어영청을 북벌
북벌론에 따라, 북벌 계획에 따라 어영청을 확대하고 개편하고 북벌의 본영, 핵심 군대로 이렇게 정비했던 거는 효종 때죠. 자, 도성을 수비하기 위해 기병과 훈련도감 군의 일부를 주축으로 금이영을 설치하였다. 자, 금이영은 조선 후기 중앙군 5군영 중에 마지막에 설치된 숙종 때에 설치된 군대를 말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총융청을 설치했다. 인조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 더 우리가 체크할 거는 북한산성에 설치한 게 총융청이구나 라는 것까지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여러분이 최명길과 김상원을 보고 이게 그때의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이 병자호란과 관련된 왕이 인조라는 거까지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번 문제 풀어봤고요. 11번 넘어갑시다. 자, 기억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대 과거에 급제하였다. 자, 그리고 성종 때에 발탁되어 경연에 두어 오랫동안 시종의 자리에 있었다. 자, 여기에서 세조 때 과거에 급제했고, 즉 이때 이제 선발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성종 때 발탁되었다. 발탁됐다는 건 정계에 진출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경연에 두었다. 경연이라고 하는 건 왕과 신하들이 토론과 공부하는 거고, 경연을 담당하는 관청은 홍문관이 되겠죠. 그래서 홍문관에서 근무하다가 시종의 자리에 있었다. 병으로 물러나게 되자 성종은 소재지의 관리를 통해 특별히 미국을 내려주었다. 지금 그의 제자인 김일손이 사초에 부도덕한 말로서 선왕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스승인 기억에 조의제문을 실었다. 자,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사초에 실었고, 이 사초가 문제가 돼서 발생한 무오사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기억은 누구냐? 기억은 김종직이 되겠죠. 자, 김종직이 세조의 과거에 합격했고, 세조 때, 그리고 성종 때 발탁됐고요. 주로 3사에서 근무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제자들을 우리가 사림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기억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고려 말 정몽주 길제의 학풍을 이었다. 자, 사림이잖아요.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이 고려 말 정몽주랑 길제, 정몽주와 길제가 온건파 사대부고, 온건파 사대부를 계승한 게 바로 사림이죠. 그래서 사림에 해당된다. 맞는 설명이고, 외가인 밀양에 서원이 세워져서 봉사되었다. 서원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16세기 때 선현, 훌륭한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당연히 김종직을 봉사하는 이런 서원도 만들어지게 되죠. 김갱필, 조광조가 그의 도학을 계승하였다. 자, 그래서 김종직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 뭐 김일손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사림의 계보도가 나오면 거기 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림의 계보구나. 여시양약을 도입하여 언문으로 간행하였다. 언문이라고 하는 건 한글로 번역을 했다라는 뜻인데, 자, 요 여시양약이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향약을 보급하려고 했다. 향약을 보급하려고 했던 사람은 조광조예요. 그래서 요 4번은 조광조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나머지는 김종직에 관한 설명이고 조광조에 관한 설명이고, 자, 이것도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김종직 하면 성종 때 사림으로서 처음 등용된 인물 요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의제문 정도만 우리가 정리를 했지, 나머지 뭐 서원봉사라든가 뭐 김갱필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도 난이도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김종직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난이도 하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한 중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사실 놓치기 쉬운 그런 문제일 수 있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갑시다. 12번은 표가 좀 넉넉하게 되어 있죠. 크게. 자, 봅시다.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뭐 이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체크가 돼 있네요. 가는 도병마사, 그 다음에 나는 식목도감, 다는 중추원,
그리고 라는 3,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써봅시다. 가는 도병마사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식목도감이고 그 다음에 다는 중추원이고요. 그 다음에 라는 3, 4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는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고 여기는 법제와 격식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구이면서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그 다음에 중추원의 추미리 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기구인 거죠. 그 다음에 중추원이라고 하는 건 다시 추밀과 승선으로 구별이 되는데 추밀이라고 하는 건 하는 이 벼슬 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국가 기밀을 관장하는 그 다음에 승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명출납을 담당하니까 이 왕명출납이라고 하는 건 비서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사라고 하는 기구는 단순 회계 기구예요. 그래서 곡식과 화폐의 출납, 돈이 왔다 갔다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단순 회계 기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지문을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가는 법제와 격식을 다루었으며 나는 고려 후기에 도당으로 불렸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옳은 거를 고르라는 거였어요. 한번 봅시다. 법제와 격식을 다루었으며 도병마사가 법제와 격식이 아니고요. 식목도감이 법제와 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가 아니고 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도당으로 불렸다. 자, 도당이 도평의사사예요. 그리고 고려 후기에는 도당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가 아니고 가여야 되겠죠. 자, 2번 가와 나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이며 자, 여기에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죠.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삼성육부제는 당을 모방한 거고요. 중추원과 삼사는 송을 모방한 거예요. 그런데 고려의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인 거죠. 자, 그리고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그 다음에 나의 다의 추신이 합주하였다. 다는 중추원이 되겠죠. 추신은 추밀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이 추밀이 모여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구성하는데 독자적인 기구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는 왕명 출납과 군기의 업무를 맡았고 라는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했다. 자, 왕명 출납, 승선, 군기의 업무, 뭐 추밀하면 다는 맞는 설명이긴 한데 라가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의 3사를 얘기하는 거고 조선시대 3사 중에서도 사원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 틀린 설명이죠. 자, 그리고 다와 라는 당제를 모방하여 설치하였고 자, 다와 라라고 했죠. 다와 라는 당의 제도를 모방한 게 아니라 송의 제도를 모방한 거죠. 그래서 송나라 제도를 모방하였고 주요 사안을 육부와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자, 주요 사항을 육부와 합의했다라는 것도 맞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설명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치 조직만 파악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13번 다음과 같은 인물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가를 발표한 때부터 나를 발표한 때까지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자, 역시 이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아무래도 인물 문제라든가 현대사 문제는 또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13번 문제도 다른 문제보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자, 다음과 같은 인물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가를 발표한 때부터 나를 발표한 때까지의 사실로 옳은 것. 자, 가봅시다. 이제 정전이 조인되었음에 정전의 결과에 대한 나의 그동안의 판단이 옳지 않았던 것이 되기를 바란다. 여기서 정전이 조인됐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전의 결과, 정전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거는 정전,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날 때의 그 담화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6.25 전쟁이 끝났을 때가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체결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시기를 이 휴전협정과 관련된 그런 담화문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 봅시다. 나는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물러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 자, 대통령직을 사임한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 대통령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의 정전을 선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야를 하는 그때 성명서를 발표한 거고, 이 하야 성명서가 1960년 4월 26일 날 발표가 돼요. 그래서 하야 성명서. 그 다음에 이거는 휴전협정과 관련된 그 성명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기로 따지면 6.25 전쟁 끝날 때 이때부터 그리고 60년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사이에 사실로 옳은 것을 한번 봅시다. 자, 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4대 대통령 선거는 언제 실시됐냐면 1960년에 실시가 됐어요. 1960년에 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죠. 이 대통령 선거가 우리가 이른바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 선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선거가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4.19 혁명의 결과로 하야하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선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1960년. 자, 그다음에 국민학교 의무교육이 개시되었다. 48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1950년에 개시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50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자유당을 창당하게 된다. 자유당은 1951년에 창당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요 시기가 아니고 점령지 9호 원조가 전개되었다. 이 점령지 9호 원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군정이 실시될 때, 말하자면 미군정, 이런 군정이 실시될 때의 원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군정은 45년부터 1948년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기상 보면은 여기에서는 1번. 네, 1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3월이니까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4.19 혁명 전이니까. 그래서 요 인물은 이승만. 그리고 요 사건은 6.25 전쟁 끝나는 휴전협정 체결 때 발표한 거. 여기는 하야 성명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제 지문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14번 봅시다. 자, 14번에 밑줄 친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인정에 대한 세를 신포라고 하는데 충신과 공신의 자손에게는 면제됐었다. 그 모자라는 액수는 반드시 평민에게만 덧붙여 징수했었다. 그러니까 인정에 대한, 사람에 대한 세금을 평민에게만 내라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를 수정하고자 동포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가령 한 동리에, 한 마을에 200여 호가 있으면 매 호마다 더부살이 호가 약간씩 있는 것을 자세히 밝혀 계산하고 신포를 부과하도록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동포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동포는 모든 호마다, 매 호마다 신포를 부과하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을에 200집이 있는데 200집 다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200집에는 양반도 있고 평민도 있고 섞여 있을 건데 모든 호마다 세금을 다 내라. 이 제도를 우리가 동포라고 했지만 호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포제. 그러니까 동포라고 하는 표현이 사회에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건 호포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호포제를 실시한 사람이면 밑줄 친 그는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14번 문제도 좀 약간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하는데 왜냐면 이런 개념들 때문에 그래요. 순모형 같은 거 여러분 낯선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 지문 자체로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 밑에 이제
선택지에서 약간 여러분이 뭐지? 하고 이제 고민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14번 문제였었죠. 자, 일단 순무형을 설치했다. 자, 순무형이라고 하는 건 순무사에 설치한, 순무사 밑에 설치한 군형이에요. 순무사는 나라에 무슨 변란이 있거나 할 때, 그럴 때 파견한 그런 관리를 순무사라고 하고, 그 순무사가 설치한 군형을 순무영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순무영을 설치한 게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래서 이게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이구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상도 안핵사를 수행하였다. 자, 안핵사도 밀란이 일어나거나 할 때 안핵사를 파견해요. 임시관리를 파견해서 그 지역의 백성들에 대해서 달래거나 회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안핵사인데, 경상도에서 진주밀란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의 안핵사로 파견된 게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박규수 같은 경우는 요 안핵사로 파견돼서 이 지역에서 이제 안핵사로 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임시관청을 설치합시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박규수죠. 자, 그 다음에 궁극기무처의 총재를 역임했다. 김홍집. 궁극기무처면 갑오개혁이고, 우리가 갑오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김홍집 내각이라는 표현이 있죠. 김홍집 얘기하는 거고. 갑신정병 때 청군에게 파병을 요청한 거죠. 자,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어요. 우리나라 이모군란이 있을 때, 갑신정변이 있을 때, 동아농민운동이 있을 때 이렇게 계속 청나라 군대를 파병하도록 요청한 거는, 여기는 민씨 세력, 민씨 정권. 그러니까 명성황후와 그의 측근들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나라 군대를 파병을 요청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순무형 설치를 말하는 거니까 1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선지 때문에 아마도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가 바로 14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15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며,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수공업자, 공장이 기술을 익히지 않게 되면 기회가 사라지고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법을 잊었으므로 3인이 모두 공공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문장 첫 번째 문장만 보더라도 누구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 재물은 대체적으로 샘, 우물과 같다. 자, 우물을 퍼내면 계속 솟아나는데 그냥 놔둬버리면 말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우물에 비유했던 박제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박제가는 중상학파 실학자고요. 중상학파 실학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서얼 출신이죠. 자, 그래서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됐던 서얼 출신의 그런 실학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박제가 같은 경우는 소비론이라는 걸 또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북학의라는 책을 써서 청나라의 학문을 배워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무역선을 만들어서 중국과 중국 이외의 나라들과 무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던 그런 실학자가 바로 박제가예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의산문답에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했다. 자, 의산문답이라고 하는 책에서, 즉 실옹과 허자의 문답을 통해서, 자, 이 지전설이라든가 무한우주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비판했던 사람이 홍대용이라는 사람이죠. 홍대용에 관한 설명. 자, 이번에 서양 선교사를 초빙하여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자고 제안했다. 자, 여기서 서양 선교사를 초빙하자라고 제시했던 게 바로, 그리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자고 했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박제가예요. 박제가. 그래서 실학자 중에 박제가의 제안이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신분별로 차등을 둔 3번. 신분별로 차등을 둔 토지 재분배로 자영농을 안정시킬 것을 주장했다. 일단 자영농을 육성하자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중농학파 실학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농학파 실학자 중에, 자, 관리, 그 다음에 선비, 그 다음에 농민, 이렇게 신분별로 토지를 재분배하자 유형원의 균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원의 균전론.
자, 그래서 이거는 중농악파인 유영원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중국과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서 책을 썼어요. 해동역사라고 책을 쓴 사람이 한치윤이라는 사람이죠. 자, 한치윤의 해동역사는 중국과 일본에 관한 자료 약 500여 종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역사책을 서술했기 때문에 역사 인식의 폭을 확대했다라고 평가받는 책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죠. 중국과 일본의 사료를 참고로 했지만 그게 모두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씩의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문 보시고 여러분이 금방 박제가라고 하는 걸 찾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15번 문제 풀어봤고요. 16번으로 갑시다. 자, 대한제국의 지게 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지게 발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봅시다. 자, 지게라고 하는 걸 발급했죠. 지게라고 하는 걸 발급한 게 지게아문이라고 하는 관청에서 발급했어요. 원래는 양지아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양지아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토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지게아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지게를 발급했죠. 지게라고 하는 건 토지 소유,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양지아문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지게아문은 또 지게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 양지아문을 지게아문으로 흡수를 시켜요. 그래서 지게아문에서 토지조사도 하고 지게 발급도 하고 자 봅시다. 지게아문에서 토지 측량과 양지아문에서 하던 토지 측량과 그 다음에 지게 발급을 같이 담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지게아문을 지금 제가 1901년, 1904년 이렇게 썼잖아요.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지게, 양전 사업과 지게 발급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돼요. 그래서 이 지게 발급이라고 하는 건 전국적인 지역에서 다 발급을 하지 못하고 일부만 발급하다가 러일 전쟁으로 결국엔 중단돼 버리게 되는 게 바로 지게 발급이죠. 자, 봅시다. 그래서 1번 지게아문에서 토지 측량과 지게 발급을 담당했다. 맞는 설명이고 개항장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 정답은 2번인데요. 뭐가 틀렸냐면 개항장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했어요. 대한제국에서는. 하지만 개항장 이외의 지역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을 맞게 고치려면 여기 개항장이 아니라 개항장 이외의 지역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2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자, 모든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을 발급 대상으로 하였다. 그 다음에 러일 전쟁 때문에 중단되었다. 그리고 전국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내용은 2번 개항장 이외의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자, 그래서 16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17번 1910년대 일제의 지배 정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그냥 보면은 그냥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시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아마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지 않았을까요? 자, 농공은행을 조선 식산은행으로 개편하였다. 자, 여기는 지금 1910년대를 찾으라는 거죠. 자, 농공은행을 식산은행으로 개편하였다. 요 식산은행으로 개편을 한 거는 이제 어떤 산업체나 이런 데에 자금을 지원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 1918년에 식산은행으로 개편을 하죠. 1900년대 만든 농공은행을 나중에 식산은행으로 개편한 거는 1910년대고요. 자, 그 다음에 황성신문을 폐간하였다. 황성신문은 애국개몽운동 시기에 있었던 민족신문이에요. 그래서 이 황성신문을 폐간한 거는 일제시대가 되면서 폐간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10년 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 관제를 공포하였다. 자, 총독부의 자문기관을 만들었는데 이 총독부의 자문기관이 되려면 일단 일제시대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1910년에 해당되죠. 일본인 업자에게 특혜를 준 연초 전매령을 공포하였다. 자, 이거는 20년대로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10년대의 사건이 아닌 걸 찾아라.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다음 사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시기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7제에 무학제를 두었다. 여기서 7제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12세기 고려 중기로 넘어가면 이때 사학이 융성을 하게 돼요. 사립학교가 융성을 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해서 12개의 사립학교가 유행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사학이 융성을 하게 되자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즉 사립학교가 유행했다는 건 관립학교가 쇠퇴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관악진흥책을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 관악진흥책 중에 하나로 예종 때 7제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예종 때 설치했던 게 관악진흥책 중에 7제라고 하는 전문 강좌를 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교정도감은 최씨 무신 정권의 권력 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거는 최충원 때, 최씨 무신 정권 중에서 안정기에 속하는 최충원 때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무과를 설치하였다. 무과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고려시대 과거제도에서는 실시가 안 된 걸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무과를 설치한 건 고려 말이에요. 그래서 공양왕 때 이렇게 무과를 실시했죠. 그러니까 무과는 사실 고려시대에는 실시가 안 됐다라고 보고 공양왕이면 고려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에 실시되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경정전시과에서 무과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정하였다. 자, 경정전시과를 실시했다. 이거는 문종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문종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공양왕.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문종, 그 다음에 예종, 그 다음에 최충원 때, 그리고 공양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4번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까다롭게 생각하는 문제가 이런 순서, 사건 배열형, 순서 나열형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자, 다음 강령을 선포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함. 그 다음에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 협부를 기함.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지문을 볼 때 이게 좀 애매한데 헷갈린데 하는데 딱 이게 이 시기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그게 일시적 과도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언제냐면 지금 이 시대는, 자,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광복이 된 거죠. 해방이 되고 나서 아직 정부 수립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게 혼란스럽지만 과도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일시적 과도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이 기관에 관한 설명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기구가 뭐냐? 요 기구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건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자, 요거는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원래는 이 건준이 같은 경우는 조선 건국동맹이 모체로 되어 있죠. 조선 건국동맹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게 해방이 되면서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게 된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건국준비위원회에서는 지금 해방이 됐지만 아직까지 정부 수립이 되지 않은 거니까 말 그대로 일시적 과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는 일본 사람들은 지금 일본으로 빠져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나라대로 이제 질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여기에서 각 지역에 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치안대를 설치해서 그런 일들을 담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미군정이 실시될 거라고 이제 들었죠. 그래서 미군정이 실시된다며, 그러면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단체, 미군정과 협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마치 국가의 형태로 이렇게 개편을 좀 해놓으면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협상을 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요 건국준비위원회는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이름을 개편하게 돼요. 그러니까 1944년에 만들어진 건국동맹이 해방이 되는 과정에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었다가 미군정이 실시되기 조금 전에 미군정이 9월 8일부터 실시가 되니까 그 며칠 전에 9월 6일 날 이렇게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이름을 개편하게 되죠. 우리도 하나의 국가 형태야. 그러므로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 1대1로 어떤 협상을 할 수 있어. 대등한 관계에서. 그렇기 위해서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맞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전국에 지부를 건설하고 약 145개 정도의 지부를 건설하고요. 치안대를 조직해서 여기에서 질서를 유지한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이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이른바 8월 태제를 발표하여 토지혁명을 제창하였다. 8월 태제. 태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 전략, 전술 또는 어떤 전략의 방향 이런 거를 태제라고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갈게라는 걸 발표하는 거 태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공산당 재건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재건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면서 이때 이제 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8월 태제를 발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선공산당과 관련된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좌우 합작을 통해서 정부 수립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좌우 합작 운동 또는 좌우 합작 위원회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1946년 7월에 좌우 합작 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된다. 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나중에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이름이 개편이 되죠. 그래서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을 찾아볼까요?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었으니까 4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대사 문제는 확실히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끼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 역시 현대사 문제였으니까. 자, 그래서 19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0번 문제. 기역 리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대부가 수백 년 동안 광직에서 막혀 있어도 존부를 잃지 않는 까닭은 집집마다 각 한 조상을 떠받들고 넓은 농지를 점하여 종족이 흩어져 살지 않으므로 그 풍습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근본이 뽑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는 종족이 흩어져 살지 않는다. 말하자면 같은 성씨, 같은 문중, 같은 지방끼리 같이 모여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동족촌, 동성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동족촌이나 동족촌이 형성돼서 이렇게 같은 시족끼리 모여 사는 거는 조선 후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퇴계 이황이 영남 이해안에 역동사를 창건하고 족보를 손수 필사하여 그곳에 보관하였다. 산이 있으면 물이 있는 것이니 백파가 순류하여 끝내 한 곳에 모이는 것인데 이는 종합의 뜻이다. 여기서 이제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족보라고 하는 거를 연구하고 암기하고 하는 걸 우리가 보학이라고 하는데 특히 족보는 조선 후기로 가면 우리 집안의 내력이라든가 또는 붕당을 구별하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정하거나 할 때 이 족보를 활용을 하게 되고 족보를 강화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전반적인 모습은 조선 후기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럼 지문 한번 볼게요. 자, 1번 친형이 일반화되었다. 자, 친형제도가 일반화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기역은 아까 풍습이었고 그 다음에 니은은 족보였으니까 요거를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친형이 일반화되었다. 조선 후기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우리 좀 전에 여기는 지금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의 풍습 중에 친형제도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친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조선 전기에는 여러분 남자가 결혼하면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남귀 여가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남귀 여가혼은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나타나는 혼인의 모습이었어요.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 살면 우리가 이걸 대리사위지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친형이라고 하는 건 조선 후기에 남자가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계 중심 사회로 바뀌었구나. 자, 조선 후기는 아무래도 성지학적 성리학이 더 강화되고 성리학이 일반 백성들한테까지 쫙 전파가 되면서 이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널리 전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형 제도도 일반화된 게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기억이 맞는 설명이고, 자, 그다음에 이성불량의 관념으로 양자 제도가 확산되었다. 자, 이성불량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씨에서는 양자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자기의 친족 중에서 양자를 드리는 거를 말하고, 이렇게 양자 제도가 확산된 게 당연히 조선 후기의 모습이죠. 조선 전기에는 재산을 자식들한테 골고루 나눠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도 아들, 딸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전부 다 장자 상속, 큰아들한테 물려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양자를 드리는 양자 제도가 일반화되는 게 바로 조선 후기죠. 자, 그다음에 동성마을의 감소를 초래했다. 자, 족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자기 가문의 어떤 내력을 확인하는 문서가 족보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종족의 내력을 확인하면서 내력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족보라고 하는 문서인데, 그러다 보면은 자기 집안의 내력을 강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문중이나 집안의 어떤 이런 결속을 꾀하는 거죠. 그래서 종족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결속을 강화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모여 사는 일도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족촌이 확산되는, 동성촌이나 동족촌이 확산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게 동족촌이나 동성촌의 확대에 기여하는 거지 감소를 초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 자, 4번 적서 차별과 가족 간의 위계를 중시했다. 이게 이제 족보의 역할이죠. 족보라고 하는 건 적서 차별, 가족 간의 위계 질서 또는 붕당을 구별하거나 또는 배우자를 정할 때, 배우자를 고를 때, 이럴 때 전부 다 활용하는 게 바로 족보거든요. 그래서 족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봤던 시험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는데요. 자, 개념은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 또는 뭐 처음 듣는 개념들이 나올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개념들 자체가 좀 생소한 것들이 출제가 되면서 난이도는 좀 올라갔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추가 채용이라는 성격 때문에 아무래도 숨은 고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 자체는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어렵게 느꼈다고 해서 점수 자체가 막 낮게, 합격 컷이 낮게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닐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여기서 사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어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번에는 정치사가 많이 나오고 다른 문화사, 경제사가 좀 덜 나왔다 하더라도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의 특성상 전체 시대를 꼼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 예를 들면 정치사에 너무 치우친다거나 그 다음에 뭐 문화사에 너무 치중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시대와 전반적인 분야를 모두 다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 이렇게 개념 중에서 좀 어려운 개념이 나온다거나 인물을 조금 자세하게 들어간다거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단순 암기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한국사 문제는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다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죠. 우리가 개념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꼭 내가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 단어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 개념을 내가 잘 못 들어봤는데 하더라도 전반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암기 뭐 이렇게 지엽적인 너무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개념과 전반적인 개념이라든가 흐름을 파악하려면 그러면 기본서를 충실하게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암기를 위한 노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전반적인 개념과 흐름을 확인하는 거는 일단 중요한 게 기본서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 시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립, 거기에다가 기본서를 통한 학습,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출문제라든가 유형 파악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너무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개념과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의 공부에 대한 그 방법을 좀 정립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었고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랑 그다음에 문제풀이 앞으로 우리 학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이런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 이런 문제들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의 고득점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이뤄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